한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 또 9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우리 지난 차시에 시각상과 촉각상 학습활동을 모두 끝내고 지문을 다 읽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새롭게 교과서 45쪽에서 47쪽에 해당하는 생각 펼치기 그리고 단원 마무리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 시각상과 촉각상을 분석하면서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냐면 읽기 과정, 우리가 어떤 글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 세 가지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능동적인 읽기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읽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목과 목차, 사파를 보고 내용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읽으면서는 우리가 배경 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 나가고 궁금한 점을 기록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어간다.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으면서 읽는다. 또 중심 문장을 요약한다 등등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 있었고 마지막 다 읽고 나서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지? 또 더 읽고 싶은 글은 무엇이지? 이렇게 읽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읽기 활동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또 다른 두 개의 글을 읽어보면서 읽기 전, 중, 후 과정 그 다음에 이 글의 갈래 이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차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5쪽의 생각 펼치기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활동을 통해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글의 특성에 따른 뭐의 차이? 읽기 방법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메모장에 기록해 놓은 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어떤 갈래라고 볼 수 있겠죠. 글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글쓴이가 글을 쓸 때 자신의 주장을 하는 주장하는 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논설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어떤 우리 앞에서 읽었던 시각상과 촉각상 같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하죠. 자, 이외에도 글로서 예술을 표현한 문학이라는 갈래 중에서도 뭐 수필 같은 일기 같은 경우는 글쓴이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어떠한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는 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나 설명문을 읽을 때 또는 논설문을 읽을 때랑 수필을 읽을 때랑 같은 읽기 방법으로 읽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 속에 글쓴이의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글쓴이의 주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글쓴이가 이렇게 하자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읽을 때도 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나타난 부분에 밑줄과 별표를 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글쓴이가 말하는 주장과 그 다음 근거가 서로 연결이 잘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환경오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자동차를 많이 타자라는 근거를 된다면 그건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주장에는 반드시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경 보호를 위해 인류는 멸종해야 된다. 라고 어떤 글쓴이가 주장했으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또 다른 이견은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인지 또 믿을 만한 정보인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인지 또는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보낸 자료인지 등등을 따져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읽은 후 활동으로는 글쓴이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우리 앞에서 봤던 시각상과 촉각상 같은 설명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중요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시각상과 촉각상에서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예시를 든 부분, 그 부분에 반드시 밑줄과 별표가 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핵심적인 개념, 또 그 개념에 대한 예시가 나타난 부분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글에 제시된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연관지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된다. 자, 읽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록을 해두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필 같은 경우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이나 공감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주장하는 글과 설명문과 그 다음 수필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과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자, 이렇게 글의 특성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가, 나 두 개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당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갈래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갈래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먼저 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훈의 항상 읽기 전에는 제목을 먼저 봐야겠죠. 제목을 보면 박정훈의 환경의 역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습이 뭐예요? 역습은 역으로 습격하다. 원래는 싸우고 있던 지고 있던 상대가 역으로 습격하다라는 뜻이죠. 역으로 공격하다. 그럼 환경이 역으로 공격했다면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었을까요? 싸움이었을까? 당연히 인간과 환경의 싸움 중에서 이때 동안은 누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때 동안은 인간이 이기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이 공격을 한다. 환경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아,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요, 대강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올 거. 그렇지, 환경에 대한 얘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얘기, 또는 연관지어서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어떠한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생명 공존의 문화라는 게 나왔네요. 이 자동차라는 건 기계죠. 기계고 또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우리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인데 여기에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죠. 어찌 보면 자동차는 환경과 좀 멀리 떨어져 보이니까요. 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주단지처럼, 신주단지는 신을 모시는 어떤 단지죠. 그래서 이거는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소중하게 다루는 이 자동차를 좀 멀리 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하나둘 문제는 풀릴 것이다. 자동차를 좀 멀리 하는 상식을 제도화하자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이 글쓴이는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여기에 대한 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내가 꿈꾸는 세상은, 자, 글쓴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다? 기본에 충실한 세상이다. 뭔가 추상적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자, 기본에 충실한 세상은 무엇이냐? 최소한의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들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아, 그러면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는 누가 더 갑이다? 자동차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금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가 않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더 많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심하게 다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에 타는 사람은 배기가스를 마시지 않지만 보행자는 운전자보다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누구나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운전자가 되지 않으면
보행자가 돼버리면 더 사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더 많은 배기가스를 마셔야 되니까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동안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 이 자동차의 위세라는 건 아까 봤듯이 자동차의 권리가 지금 훨씬 앞서간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그랬죠. 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자, 여기에 별표, 빨간색 표시. 왜?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자. 그럼 무슨 권리? 뒤에 나오죠. 도시인들이 누려하는 권리는 소박한 것이다.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다니는 권리. 자동차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그렇지.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약자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갈 권리. 그다음 자동차들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등 이런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그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멀리 해야겠죠. 그리고 이 멀리 하도록 그걸 법적 제도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탄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조금 덜 이용하도록 우리가 오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글쓴이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공의 공간에선 당연히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된다. 자, 공공의 공간, 우리 도로라든가 밖에 나갔을 때는 자동차 탄 소수보다 다수, 보행자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글쓴이의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장. 자, 네모 표시할게요. 주장. 공공공간에서는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자, 다 했고 나서 우리가 글쓴이의 주장을 봤어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 이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하자. 그래서 이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자. 소수의 권리를 되찾자. 다수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쓴이 입장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어떤 학생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래, 너무 자동차가 많아. 보행자가 불리해. 또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타는 자동차를 왜 반대해? 그것보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든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글쓴이의 주장에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글의 제목은 박인기의 나의 첫 독서 이력이라는 글입니다. 나의 첫 독서 이력. 이력이란 거는 어떤 경험을 말하죠. 경험을 적어 놓은 것. 그러면 독서 경험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읽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해다 주신 책이 왕자와 거지라는 외국 동화였다. 자, 여기까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 자, 그림도 없이 문장으로만 이어진 제법 두꺼운 책이었다. 글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 지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다. 됐죠? 여기까지?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자와 거지는 같은 또래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처지가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였다. 간략하게 이 동화에 대해서 알려주죠. 왕자와 거지.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신분이 뒤바뀌는 이야기죠.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글쓴이가 있었던 어린 시절에 또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책이 귀했던 시절이라면 좀 옛날이구나. 그렇죠? 나는 이 책을 더욱 소중하게 읽었다. 자, 책을 읽었던 글쓴이의 경험이 나옵니다. 책을 읽었는데 재미있었다라는 거,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 됐죠? 자,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로 같은 것이었다. 자, 이 글쓴이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책 속의 언어는 그냥 글자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활자는 글자죠. 이 글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쌤이 저번에 1단원 설명하면서 책 속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각을 끝없이 하게 하는 생각의 여로 같은 것이었다. 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책 속의 언어는 생각의 여로였다. 생각의 여로는 무슨 뜻이죠? 여행길이다. 이 책 속의 언어를 읽으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고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 생각의 여행길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의 세계가 내게는 새로웠다. 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경험하는 세계였다. 상상의 세계. 그때 당시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다. 아, 책도 귀했고 텔레비전도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옛날이구나. 자,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게 되었고 중세 공정의 풍속도 알게 되었고, 아, 여기서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왕자와 거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중세 공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 자, 어쨌든 글쓴이가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상상의 열애를 계속 펼쳤다라는 거죠. 나래를. 그러면서 생각의 여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이 여기 나옵니다.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암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왕자와 거지 독서 경험을 통해서. 아, 그러면 글쓴이의 경험은 뭐였죠?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다? 아,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위에 두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정무의 환경의 역습이란 글은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설득적이고 비판적이죠. 특히 무엇에 대해서?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제재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 이 자동차가 인간의 권리를 앞서가는 이 현대사회를 다루고 있고, 주제는 자동차를 탄 소수 운전자의 권리보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를 위해선 이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특징은 오늘날 자동차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났고 보행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선 또 주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의 주장과 나의 입장이 일치하는가 또는 반대되는가, 또 반대된다면 어떤 점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능동적인 읽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인기의 나의 첫 독서 이력은 글쓴이의 어떤 경험과 깨달음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갈래는 수필입니다.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이다. 자기 고백적이란 건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듯이 이렇게 남들에게 글로써 얘기했다라는 거고, 성찰적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죠. 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니까. 자, 제재는 첫 번째로 독서를 했던 경험이었고요. 주제는 이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서 어떤 독서 활동의 의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었는데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됐고, 아,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삶의 그 시간이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가 지닌 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고 독자들은 이와 같은 글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읽을지 생각해보자.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있죠. 논설문입니다. 자, 나는 무엇이었죠? 나는 그렇죠.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 또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글쓴이의 깨달음과 성찰. 그러면 읽기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글쓴이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읽겠죠. 우리가 글쓴이의 주장이 맞는가 틀렸는가.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필을 읽기 목적이 뭘까요? 어떤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 읽는다. 그 다음,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방법으로 읽는 것이 좋을까? 자, 가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다. 자, 또 주장하는 글이니까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야겠죠. 자, 나는 수필이잖아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는다. 됐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고 주제, 글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읽는다. 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상과 촉각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기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읽기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읽어야겠죠.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암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정보를 얻는 거는 이게 순간적으로 잠깐 필요한 거니까 빨리 찾아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서 내가 이거 버튼 키는 법을 모르겠어. 그럼 그 부분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설명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요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이며 그 둘이 타당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감동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 예를 들어서 시간 때우기, 기찻길에 여행하면서 책 읽기 또는 내가 흥미로 읽는 거라면 그냥 내용의 표현과 효과를 의미하며 있거나 또는 흥미가 되는 부분만 읽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읽기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글을 읽는다면 어떻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방법, 읽기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항상 읽기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위에서 봤듯이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지 암기하기 위해서인지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 그 다음 제목, 사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예측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읽는 중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아, 내가 예측한 대로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또 글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면서 읽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글쓴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무슨 말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글을 읽으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읽어야겠지. 자, 그 다음 궁금한 점을 기록하면서 읽고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찾아가며 읽는다. 자, 다 읽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 깨달은 점을 정리하고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운다. 만약에 글 하나를 읽더라도 이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적용하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확장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읽을 때도 이 읽기 방법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